제8회 함께 만든 비 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좀 참여를 해 주시거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포럼은 올해의 마지막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노회찬 비전 포럼에서 노회찬 의원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열고 그 공론의 장에서 바람직한 정책적, 정치적 해법을 찾는 그런 논의들을 지난 2월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노동, 생태, 산업안전, 그다음에 성평등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또 돌봄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함께 만든 비 포럼을 해왔고요. 그런 함께 만든 비 포럼의 여러 주제들을 좀 하나로 쭉 이어서 우리 사회가 각각의 개별 이슈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슈들을 좀 일관되게 하나로 이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진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올해 마지막 포럼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의 주제는 평등사회의 대안 그리고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으로 정했고요. 오늘 포럼의 발표를 해주실 발표자분은 저희 노회찬 재단 전 이사장님이시고 최근에 출간된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저자이시기도 하시고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의 대표를 맡고 계신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발표자이신 조돈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포럼은요, 그동안에는 발표자분의 발표를 듣고 지정 토론자 2분 내지 3분의 토론을 들은 뒤에 청중 토론을 이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발표자분의 발표를 들은 뒤에 오늘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조금 더 집합적인 또 집단적인 토론을 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실천의 어떤 문제 영역이기도 한데다가 어떤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고 또 토론의 쟁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오늘 조돈문 교수님께 발표를 맡겨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평등사회 대안과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은 제가 이번에 그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쓰고 그 후속편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충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어느 수위로 얘기를 할지 얼마나 시비를 걸지 아니면 지난번 책을 낼 때도 그랬는데 좀 논쟁적으로 쓰느냐 아니면은 내 얘기를 그냥 풀어가는 식으로 쓰느냐 그런 게 좀 이제 고민이 되고 특히 이제 이 후속편에서는 노동을 중심으로 중점에 놓고 이제 쓸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제 노동 말고 다른 부분도 더 많이 다루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아마 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동물 다큐를 좋아하는데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좋아하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거의 인간이나 그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동물들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부른지 잘 모르겠고 유전자를 분석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장 잘 드러내준 거는 역시 막스였던 것 같아요.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걸 만들 수 있다. 만들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거가 필요하면은 건물을 짓고 도로가 필요하면 도로를 건설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입는 옷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래 그런 점에서 배고프면 나가서 사냥을 하는 뭐 사자나 아니면은 뭐 나무에 올라가고 바나나를 따먹는 원숭이나 그런 거는 인간이 수렵 채취 시대 때 이제 했던 건데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서도 이제 진보를 한 거죠. 동물들은 그 상태에 남아 있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다른 동물들로부터 차별화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노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이제 막스가 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막스가 얘기를 했으면은 진짜 너무도 맞는 얘기를 그 말을 해야 될 사람이 한 거고 그럼 너무도 당연한 건데 이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누가 한 말 같습니까? 왠지 그 어느 대학교 그 대학교에서 그 대학교 정문에 붙어 있는 말은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뭔가 그런 소리를 하면 쟤들이 뭘 노리고 저런 소리를 할까 의심을 하는데 이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멋있는 말을 노동에 붙이는 건 뭔가 예사롭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노동은 멸칭이 되고 그런 사회인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노동존중특별시라고 했는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면 왜 그런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노동은 한 번도 존중받은 적이 없고 뭐 촛불 정부 어쩌고 해봐야 그것도 이제 웃긴 소리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나마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한 거죠. 노동이 이렇게 고귀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거는 예컨대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이 아르바이트 마트 프라이가 이게 독어인데 저기 이게 뭔가요? 여기 이게 포인터가 잘 안 움직이는데 이 할트라는 게 이제 정지 그거죠. 좀 살벌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이게 아우슈비츠입니다. 아우슈비츠에 들어갈 때 이 정문에 쓰여 있는 이 말을 다들 보게 될 텐데 그 수용소의 가치는 수용자들이 아우슈비츠로 들어가면서 저 말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너희는 자유케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수용소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수용소를 가두고 그런 사람 나치도 이제 마찬가지로 거기서 노동을 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4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저기서 그 400만 명을 다 저 간판을 보고 들어갔을 거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아우슈비츠에서 일을 시키는 거는 그냥 시키면 다 했잖아요. 뭐 말 안 들으면 죽였으니까. 그런데도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와 같은 이런 구호가 필요했던 건 이게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 노동의 끝은 죽음이라는 걸 다 알지만 그래도 저렇게 자유롭게 할 거야 뭐 어쩌고 하면은 그걸 믿고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고 믿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저걸 받아들이는데 그럼 저걸 보고 거기서 노동을 하는 수용자들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걸 받아들였을까? 뭐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평등사회 대안과 그 이행 전략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그 수용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여성 노동자들 보면은 자기가
노동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지 가스실로 안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다가 이 뭔가 얼굴이 홍조를 띄어야 되니까 손을 따갖고 피를 내서 얼굴에다 이래 바르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뭘까? 그 목표는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노동은 바로 착취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막스도 착취라고 했고, 지금 김남주 시인의 30주기인데 김남주 시인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계는 고장이 나면 고쳐 쓰는데 사람이 고장 나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고, 그런데 저기 갇혀 있는 수용자들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착취를 당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러면서 홍조를 띠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럼 그게 계량주의냐? 이게 착취를 스스로 원해서 그 착취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 그래서 대안이라는 건 이 사람들도 자기들 일상으로 돌아간 것, 빵을 굽고 생선을 팔고 옷을 재단을 하고 하는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건 알죠. 그러나 그런 일상은 독일인들에게는 현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대안인 거죠. 근데 그걸 대안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불가능한데, 왜 불가능한가? 그 실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불평등 이데올로기에서 그 이데올로기 검증을 하는데, 거기에 7번째, 8번째가 바로 이제 그 하위 명제들이 오늘 얘기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낫네요.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평등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한국 사람들은 왜 대안으로 미국을 그렇게 꼽고 있을까? 이 불평등한 나라에서 또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도대체 그건 왜 그럴까? 그건 뭐 이데올로기의 결과물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분은 평등사회 대안입니다. 이게 7번째 이제 하위 명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 대안으로 이제 스웨덴을 어쨌든 자본주의 시장 경제 가운데 모델들 가운데 기중 나은 게 이제 스칸디나비아 모델이었고, 3부는 8번째 하위 명제에 해당됩니다. 그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국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우리가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죠. 뭐 맨 땅에 이제 나라를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한국 사회를 엄청 불평등하고 자본계급이 확실하게 지배를 하고 삼성은 헌법까지 유린하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이제 그 스웨덴을 그 경험적 증거로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 던지는 질문이 왜 스웨덴을 얘기하지 않냐라는 거죠. 이걸 노회찬 대표도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노동에서는 이걸 계량이라고 부르는데, 스웨덴 등 삼민주의를 얘기를 하면은 기업별 노조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노동계급이 있고, 그런 노동계급이 만든 나라를 어떻게 조롱할 수가 있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얘기들의 주요 내용은 아마 스웨덴 얘기는 함께 잘 사는 나라 스웨덴 책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고,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하는 그런 거는 불평등 이데올로기 책에서 얘기를 했고, 이 대안과 어떻게 그 사회로 갈 것인가 하는 그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은 평등사회 대안과 이행의 정치, 이게 이런 제목이 될지 모르겠네요. 과제로 지금 써야 될 책에서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보니까 책들을 다 읽으셨고 그래서 일부는 심하게 좀 달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국이 제일 불평등하고 불평등도 그렇게 심화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스웨덴은 좀 더 평등하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도 굉장히 경미한 수준이고 그렇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케티가 자본주의가 왜 불평등하고 왜 불평등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가를 자산 수익률이 항상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다는 걸 갖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자본주의 이전도 그림에 나오고 우리가 살지 않은 미래도 여기에 담고 있는데 그 미래가 굉장히 흉악한 미래입니다. 보면은 자산 수익률과 경제 성장률이란 건 경제 성장률은 국민소득 증가율인데 그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이 더 이제 심화될 거라는. 이걸로 안 넘어가는가요? 화면을 넘기려면은 예. 그래서 그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 메커니즘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평균 자산 수익률이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 그렇게 해서 축적되는 소득을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을 더 증식하는 데 쓴다. 그래서 자산소득 배율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케티가 자본주의가 이제 세습자본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그런데 한국은 제가 수저계급 사회라는 표현을 쓴 거는 세습자본주의 플러스 알파다. 우리는 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고 세 번째는 이제 저성장 시대로 진입을 해서 그래서 자산 수익률과 경제 성장률, 즉 국민소득 증가율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불평등이 완화되는 듯 하거나 뭐 정체되는 듯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게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이고 방금 보여드린 게 이제 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분배를 불평등하게 만들어내지만 그런 불평등 체제를 유지되게 하고 하는 것은 바로 계급 역학 관계와 이데올로기 투쟁의 결과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지배계급 이데올로기를 이게 세 가지로 기본 명제로 나눠서 불평등은 없다, 있다 하더라도 정당하다, 정당화할 수 없더라도 대한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걸로 이제 기본 명제로 나눠서 제가 검증을 해보니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불평등 존재 은폐에는 지배계급이 실패를 했고 이미 그건 끝났고 정당화의 세 번째 단계, 그리고 전체 하위 명제에서 여섯 번째 하위 명제에서 지금 각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력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특성이 이제 봉건사회와 다른 게 바로 실력주의이고, 그래서 지위가 사회적 지위라는 게 세습되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지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 실력이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는 수저 계급 사회고 불평등이 대물림돼 갖고 그 실력이 있다고 해서 상승 이동하는 건 불가능하거나 아주 예외적으로나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평등사회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평등사회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에게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은 미국식과 북유럽식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고, 거기에 이행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지배계급 이데올로기가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명제 불평등 체제 정당화 문제에서 보면 악수 효과도 부정됐고 불평등의 순기능도 부정이 됐는데, 세 번째 상승이동 기회 보장은 지금 각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국가들에서 본인 노력이 이제 중요하다고 나오는데, 출신 배경을 중요하다고 보는 건 한국이 대단히 이제 심하다. 스웨덴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한국을 보면은 본인 노력도 중요하고 출신 배경도 중요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예, 2009년 조사인데요. 여기서 이 플러스 값이 나오면은 본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2019년으로 와서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다 플러스 값인 거죠. 본인 노력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건데, 한국은 작년에 한 조사에서 이게 아슬아슬하게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신 배경이 이제 좀 중요하게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세대 간 차이가 많은데, 특히 젊은 세대에서, 청년 세대에서 출신 배경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이제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 세대에서 출신 배경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변화 추세를 나타내는 거죠. 한국 사회가 본인 노력보다 출신 배경이 더 중요한 사회로 바뀌고 있고, 출신 배경이 더 중요하게 바뀌고 있는데, 그때 청년이 태어나고 노동시장에 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변화를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보면 청년 세대가 주류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상승이동 기회 보장하고 있다. 그걸 갖고 불평등 체제를 정당화하는 건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계속 하시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예. 지금 안내 방송 안내 잘 들어야죠. 이게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물어봤는데 2004년 5월하고 2023년 2월에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50대 50으로 비슷한가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식이 좋으냐, 북유럽식이 좋으냐. 그런데 2004년 5월에는 북유럽식이 점수가 더 높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미국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한국 사회는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고, 시민들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높고, 그런데 어떻게 미국식을 좋다고 그러지? 이게 뭔가 좀 수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2023년 조사는 작년 2월에 노회찬재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한 조사고, 여기에 2010년 조사는 이게 KBS 조사였습니다. 어떤 사회가 바람직스러우냐라고 물어보면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복지가 잘 갖춰진 나라라고 봅니다. 이게 2010년이나 2023년이나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꼽자면 압도적으로 스웨덴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미국을 또 그렇게 선택을 할까를 보면은, 빈부격차가 적고 복지가 잘 갖추어진 나라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뒤에 이게 2023년 조사를 갖고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진 나라가 바람직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0점 대 100점인데
이런 사람들조차 차이가 이제 북유럽식이 또 선호되고 있지만 그 선호 정도는 굉장히 차이가 작고 나머지들 보면은 그 세 가지에서 특히 이제 차이가 이제 많이 났는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미국식을 선택을 했는데 북유럽 국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하고 1인당 GDP를 비교해 보면은 PPP 기준으로 봐도 미국이 조금 앞섰는데 이거는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메저먼트 에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미국이 절대 더 풍요한 게 아닌데 경제적 풍요를 원하는 사람들은 미국식을 압도적으로 선호를 하고 안보와 치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나라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식을 북유럽식보다 2배 정도 더 선호하는데 감옥에 수감된 죄수 숫자를 비교를 하면은 10만 명당 미국에서는 700명 되는데 스웨덴은 70명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수감자가 인구 비례로 보면은 스웨덴보다 10배나 더 많은데 그리고 뉴스에서는 계속 미국의 총기 사고 나서 사람이 죽는데 그런데 어떻게 안전한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저렇게 압도적으로 더 선호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서로 신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도 이제 미국을 더 선호하는데 상호 간 신뢰도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도 스웨덴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미국은 굉장히 낮고 이게 뭐가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미국을 선호하는 거는 이런 끔찍한 미국 사랑은 뭔가 좀 잘못됐다. 그걸 보면은 미국을 좋은 바람직한 사회 모델로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부터 그렇고 자본이 전부 그렇고 공무원들이 기재부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노무현 때는 관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반미주의자라고 해서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청와대를 따돌리고 이제 협상을 할 정도였고 그렇게 미국을 지배 세력은 미국을 압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실천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북유럽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일 텐데 진보는 북유럽식 모델을 내놓고 장사를 못하는 거죠. 원래 힘도 없고 또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발언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마 노회찬 대표 지적했듯이 북유럽식을 얘기하면 계량주의자, 그래갖고 저런 놈은 속아내야 될 그런 인물로 그렇게 이제 치부하는 진보의 분위기 다시 있을까?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그 스웨덴과 스웨덴 모델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미국하고 스웨덴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1900년은 미국이 불평등이 이제 상위 10% 하위 50% 격차가 25%였는데 이게 32%로 커지죠. 스웨덴을 보면은 1900년대 스웨덴은 현재의 미국 수준입니다. 그래서 1900년의 미국보다 더 불평등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는 미국보다 훨씬 평등한 나라로 이렇게 바뀐 거죠. 혹시 1900년의 스웨덴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저도 그때 살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고 영화나 다큐 같은 걸 보면은 19세기 말의 스웨덴이 찢어지게 가난했더라고요. 그래 불평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감자를 주로 먹고 샀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스웨덴 인구의 3분의 1이 굶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 가운데 25% 정도가 스웨덴을 떠난 거죠. 이민을 갔는데
주로 영국을 경유해서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미국은 1900년의 미국은 스웨덴보다 훨씬 잘 사는 진짜 풍요로운 나라였고 평등한 나라였고 기회의 땅이었잖아요. 뭐 유럽에서 땅과 직위를 법적 직위를 갖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척박한 땅 그 다 굶어 죽고 떠나는 나라 스웨덴을 어쨌든 평등하고 먹고 살만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장 경제 모델 비교하는 것들은 뭐 보시면은 다 보셔서 잘 아실 테니까 이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냐? 노동계급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계급이 만든 나라고 1930년대에서 50년대 중반까지는 계급동맹이 노동농민계급동맹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들었죠. 이 복지제도를 연금제도나 이런 것들을 독일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출어람이 된 거죠. 코퍼러티즘적이 아니고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만드는 거는 바로 농민동맹, 농민하고 노동이 동맹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5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는 파트너가 바뀝니다. 노동과 중간계급의 계급연합인데 이거는 연대의 수준이 좀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계급동맹에서 계급연합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경제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를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서 현재까지는 중간계급의 연대는 좀 약화되고 노동계급 중심의 여성이 이제 중요한 파트너로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방어적 동맹에 대해서 복지국가를 방어를 하는데 그 밑에 이제 정책들을 보면 랜마이드너 모델이 이 노동 농민 계급 동맹 때 도입이 돼서 집행이 되고 현재는 방어 조정 단계고 황금삼각형도 마찬가지죠. 그때 수립이 돼서 발전하고 지금은 방어 유지 단계고 그래서 제가 55분까지 하는가요? 예. 예, 그래서 랜마이드너 모델이란 건 완전 고용과 평등 분배를 목표로 해서 재정 경제 정책은 긴축적 균형 재정의 총수요 정책입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화된 단체 교섭 체계와 연대 임금 정책을 펼치고 노동시장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데 이게 1920년대 말에 스웨덴이 경제위기, 고용위기를 겪을 때 3인당이 이제 이건 굉장히 막스주의적인 시각으로 과소수요론 시각에서 비판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1932년 집권해서 집행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먹혀 들어가니까 그 다음 76년까지 44년 동안 장기 집권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기초가 바로 이제 랜마이드너 모델이고 랜마이드너 모델로 체계화한 거는 정교화한 거는 51년에 그 발표한데 에로에서 만든데 그 사람이 에로 정책 연구실 그럼 정책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근자인 랜과 마이드너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로에서 개발을 해갖고 3인당이 채택을 해서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 황금삼각형은 뭐 유연한 고용계약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대한 실업자 소득보장체제가 있는데 고용계약제도가 유연하다고 그러니까 뭐 맘대로 모가지를 붙였다 떨궜다 할 수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법적으로는 유연성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호법상으로는 타당한 사유라는 규정을 둬서 그걸 규제를 또 합니다. 그러니 그 유연성이 오남용 될 수가 없게 만들고죠. 그 다음 또 산업 수준, 사업장 수준에서는 단체 협약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 삼각형의 각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이중적인 보호 체계입니다. 전국 수준에서 법제도로 이제 보호를 한편으로 하고, 그 다음은 산업 수준에서 단체 협약, 노동조합이 이제 보호를 하는데, OECD 지표 같은 걸 보면은 엉터리 지표들이 많은데, 그거는 주로 법제도를 갖고 국가 간의 비교를 한데, 고용보장을 보면은
스웨덴은 그냥 뭐 파리 목숨처럼 보이는데 그게 법제도를 기준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스웨덴은 이중적인 보호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제도보다는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이 더 이제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게 대륙형과 대비가 됩니다. 대륙형은 법제도 우선이고 그 독일 같은 나라, 독일, 오스트리아나 뭐 그런 나라들이 그러죠.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쪽으로 가면은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경영진도 노동조합 대표가 이제 이사회에 참여한데 그걸 기업의 이득이 된다, 기업 경영에 이득이 된다고 보는 게 60% 수준이고 불이익이라는 게라고 보는 게 이제 10%가 조금 안 됩니다. 이게 99년 조사와 2009년 조사가 똑같게 나왔고 제가 또 방문해서 2010년대에 이제 그 뭐 인터뷰들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이제 이게 그 노조에서도 물어보고 사용자 단체도 물어봤는데 지금 조사에도 이 값이 그대로 나올 거다라는 거고 또 흥미로운 게 경영진의 평가만 제가 여기 소개했는데 노동조합의 평가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60% 정도가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나오는 건 똑같다는 거고 왜 경영진이 우리는 뭐 노동자 이사제라는 게 스웨덴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허술한 건데 그것도 뭐 도입하면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스웨덴 경영진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데 그 사유들을 보면은 굉장히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현장에서 그냥 스무스하게 다 집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가 수월하고 또 그걸 집행하기가 좋다. 이런 긍정적인 이유들을 댑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불평등 체제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이나 가해자 혹은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지배 세력인 자본이나 다 지금 스웨덴 체제에 만족하고 산다는 거죠. 상생을 하고 있다. 우리도 뭐 저렇게 가면 안 되겠어. 뭐 이런 그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까? 그게 이제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불평등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되 제도 개혁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높은 수준의 변혁을 지향한다. 스웨덴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스웨덴과 같은 스칸디나비아 모델 국가들을 맥락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자는 건데 그 두 가지 하위 전략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주체 형성이 저는 하여튼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 개혁을 동시에 합니다. 그 제도 개혁의 내용도 계급 형성 조건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과제는 불평등을 완화하면은 불평등 완화의 수혜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지지 기반이 되는데 역시 총대를 메고 싸우고 희생을 당하고 할 주체는 노동계급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계급 형성을 중시하고 시장경제 모델 이행 과제를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행 주체는 노동계급 플러스 여성과 청년입니다. 현재 무슨 의식조사, 복지의식조사, 사회정치의식조사 하면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노동자들이 높게 나오지도 않고 여성이 높게 나오지 않고 청년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베팅을 한다는 거고 이게 왜 말이 되는지는 제가 책을 쓰면 보세요. 그리고 평등사회 대안은 구체적이고 이행 전략은 과학이다. 그러니 SF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좋아 보인다. 그렇게 하자. 그거는 누구도 그런 그 전략에 베팅을 안 할 거다라는 거죠. 사회 변화라는 거는 기득권 세력은 손해를 보게 돼 있고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이득을 보게 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진보고 평등 사회로 이행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득권 세력은 저항할 거고 그들은 국가 권력의 이데올로기적인 수단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그냥 물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이행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행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그 이행 비용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동의 같은 게 확실하게 강하게 형성이 되고 그 주체가 형성이 돼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은 구체적이고 이행 전략은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험적인 중국에서 노회찬 대표가 한 얘기들인데 진보 정당이 꿈꾸는 게 무슨 SF 소설에 나온 희한한 세상이 아니다.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본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나라로 가려면은 지금 노조 조직률이 우린 10% 수준인데 30%대 혹은 뭐 90% 이렇게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윗부분이 평등사회 대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아랫부분이 이행 전략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강령하고 민주노총 발전전략위원회 거기 풍요로운 평등사회라는 게 바로 그 대한사회 진보진영의 대한사회 모델이라는 게 스웨덴 플러스 알파다. 그 알파가 뭐냐? 민주적 시장사회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웨덴과 같은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현재가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시장사회주의고 그것들이 민주노동당 강령이나 민주노총 발전전략위원회 여기 풍요로운 평등사회의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구체적인 제도들을 이런 표로 만들었는데 다 다룰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생산적 자산과 비생산적 자산에 대한은 일단 분리를 합니다. 구분을 해서 비생산적인 자산에서 얻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사회환원을 원칙으로 한다. 뭐 거고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연대임금, 정책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잡혀지도록 하고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노동계급 임금소득에 대해서는 최저 수준의 소득세율을 부과해서 물적 생존권을 보장을 하고 경영진 보수는 자기들이 스스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대 성격을 지녔다. 이건 사회 환원이 원칙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라이트의 계급이 곡선을 제가 좀 수정을 한 건데 어떤 변화든 사회 진보에는 이행 비용이 따른다.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데는 엄청나게 큰 이행 비용이 따르고 지금 한국의 현실은 여기라는 거죠. 이 그림은 뭐 잘 아실 테니까 X축이 계급형 노동계급 계급 형성이고 Y축이 계급이익 실현 정도인데 위에 게 자본계급 이익이고 밑에 게 노동계급 이익입니다. 2단계는 제로섬 게임이고 한국은 여기인데 계급 갈등 감정에 있다, 계급 갈등 함정에 있다는 거죠. 네거티브성 게임이라는 거죠. 자본도 이윤 이상의 피해를 입고 노동도 임금 이상의 피해를 입는 게 지금 현재 한국이라는 거죠. 이거는 상생의 단계로 나아가려면은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여기 제로섬 게임에 그냥 머물러야 되고 그럼 미국 같으면은 그 비즈니스 유니오니즘 같은 게 여기고 뭐 어떤 노총들은 여기가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민주노총은 그 이상을 이제 원하는 거죠. 그런데 계급 갈등 함정을 벗어나려면은 그러면 계급 형성이 더 진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현재 수준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독일이 이 정도고 스웨덴이 이 정도인데 스웨덴은 독일에 비해서 노동과 자본의 이익이 보다 많이 실현됐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 계급 형성이 그 정도로 이제 잘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스웨덴의 자본계급도 독일의 자본계급보다 훨씬 더 강하고 계급 형성도 더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급이 곡선을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웨덴도 네거티브 썸 게임을 통과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는 거죠. 스웨덴은 언제였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그 30년대까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뭐 20세기 초반에는 금속 노조 같으면 노조가 파업을 하면은 사용자는 그 산업 업종의 직장 폐쇄로 이제 대응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산업 업종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다 못 받잖아요. 그렇게 이제 죽기 살기로 서로 이제 싸웠다는 거죠. 1931년에 오달렌 슈팅이라는 게 이게 스웨덴은 임금 협약, 단체 협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파업을 하면 불법이죠. 그래서 이걸 평화 협약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런데 어느 한 노조에서라도 파업을 하면은 그 파업에 대해서 연대 파업하는 건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오달렌 지역에서 스웨덴이 이제 이 목재 제지가 산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목재 제지 이 업종에서 파업이 임금 삭감 문제로 이제 파업이 일어났어요. 노사 분규가 일어나고, 그래서 파업을 하는데 그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한 겁니다. 사용자 쪽에서. 그러니 그 지역의 노조들이 연대 파업을 한 거죠. 그래서 지역의 총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 총파업을 하는데 경찰은 대체 인력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이 파업 노동자들은 그 대체 인력 투입 사업장으로 이제 밀고 들어가고, 그런데 경찰력으로 막지를 못하니까 군병력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군병력이 투입이 됐는데도 이제 막 밀고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서 발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조그만 동네에서 어쨌든 5명이 그 사살이 된 거죠. 그리고 5명은 부상이 되고 뭐 그랬다는 거죠. 이게 1931년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해에 삼인당이 집권을 하죠. 그리고 1938년에 계급 타협을 살치쉐바덴 협약을 하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이런 갈등을 했다는 거죠. 이때가 여전히 스웨덴도 계급 갈등 함정에 30년대 초까지는 거기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 아마 한 30여 년을 거기 빠져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1800년대 말부터. 그러면 한국의 노동계급은 어떠냐? 노조 조직률은 2000년대하고 비교하면 비슷한 12%, 12%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양대 노총 호감도를 보면 민주노총 호감도와 한국노총 호감도 차이가 없는 게 저도 이게 좀 뜻밖이었고, 호감을 가진 사람이 14%고 일반 시민 가운데 비호감이 86%입니다. 이게 호감, 비호감 제가 딱 이렇게 0일로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을 물어봐도 43%가 호감이고 57%가 비호감이에요. 그러니 노조원의 절반 이상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비호감이란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인 대리인 문제 같은 게 이미 발생한 거죠. 국가사회주의에서 어떤 그런 게 이미 이제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시민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반노조적인 정서를 갖고 있냐 보면은, 그 조사에서 보면은 시민들의 80%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한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한 조사도 10년, 20년 동안 2%는 80%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압도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비호감도가 86%가 되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비호감 아니냐.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게 분명히 위기 상황인데 위기 의식은 없다. 그래서 이제 위기 조직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고, 시민들이 볼 때 현재 그 노조하고 향후 노조는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현재는 주로 근로조건 개선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시민들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를 해라 하는 게 이제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이게 35%인데 현재 그렇게 취약계층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건 6%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 29%만큼이 격차가 나는 것. 그 노조 활동의 현재는 이익 집단인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계급 조직을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수입, 조세 부담 수준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이 복지증세 부담 의향은 뭐 전에 다 설명을 드려갖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복지증세 부담을 하겠다는 게 72%였는데 2년 뒤에는 납부 의향은 절반 가까이 줄고 반대가 2배 이상으로 이렇게 커졌다. 상호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뭐 사회지출 예산을 더 늘리고 공공부문 비중이 너무 낮은데 하여튼 스웨덴은 30%인데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사회지출 예산 가운데 현물급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직접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시장에서 매입하는 바우처 방식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을 벤치마킹하자. 그런데 맥락적 벤치마킹인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EU도 유로피언 소셜 모델이라는 걸 제시하면서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모델을 그 유로피언 소셜 모델의 핵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코노미스트도 스웨덴을 벤치마킹하라고 독려를 하는데 이때가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뒤입니다. 그런데 세계 금융위기 때 보니까 쟤들이 스웨덴이 경제위기 타격은 엄청 심하게 받았는데 경제위기 극복을 굉장히 잘하더라. 그래서 쟤들이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스웨덴과 같은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이제 벤치마킹하라는 걸 이 특집보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등사회 대안에서 7번째 하위 명제가 평등사회 대안이었고, 그 평등사회 대안에서 보면 스칸디나비아 모델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라는 거고, 8번째 하위 명제가 실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게 여기서 제가 이제 변혁 이행의 정치라고 해서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개씩인데 이걸 초고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시죠. 네? 네, 조금 더 시간 갖고. 그래요? 그 평등사회 대안을 보면은 제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편으로는 하위명제 7번, 8번 평등사회 대안과 이행 전략이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시장경제 모델, 시장에서는 어떻게 굴러가고 계급역학 관계가 어떻고 이데올로기 투쟁은 어떻고, 그래서 요 각각 셀을 넣은 게 이제 6개입니다. 그래서 이 6개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등사회 대안을 보면은 불평등 완화 성과하는 거는 스웨덴이 파라다이스가 아니다. 그렇지만 시장경제 모델로서는 다른 시장경제 모델보다는 더 평등한 것 아니냐. 소득 배열로 보면 중국도 독일보다도 더 불평등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중국 자료가 좀 구하기가 힘들던데 OECD에서 하여튼 이거는 나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에서 가장 적대적인 게 노동자본인데, 자본이 어쨌든 일방적 계급 지배를 포기하고, 그리고
노동과 공존 상생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포지티브 썸 게임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민주주의를 통해서 상호 신뢰가 이제 증진이 됐고, 그래서 2008년, 2009년에 세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게 바로 이런 그 노사 간에 축적된 상호 신뢰에 기초한 그 위기 협약이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여성, 노인,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은 어디가 더 나으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니들 어디서 살래? 그럼 어느 나라를 선택을 할까? 중국으로 갈까? 아니면 미국으로 갈까? 뭐 독일로 갈까? 답은 스웨덴으로 갈 거다라는 거죠. 성평등을 실천을 한 거. 이걸 그 다음 글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 스웨덴, 미국, 뭐 독일, 스페인 뭐 이러면서 한국도인데 고용률의 남녀 격차를 보면 한국이 17%입니다. 독일은 한국 격차의 절반 수준입니다. 독일의 절반 수준이 스웨덴입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성별 임금 격차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31%인데 독일은 그 절반 수준이고 절반 수준이 14%고 스웨덴은 그 절반인 7%. 남녀 부분 노동 시간을 보면은 이 가사 노동과 뭐 육아 같은 거를 남성과 여성이 이제 어느 정도 분담하고 있느냐를 보면 한국은 남성이 80, 여성이 81%, 남성이 19%, 그 격차가 63%입니다. 독일을 가면은 한국의 절반보다 조금 낮은 23% 수준이고 스웨덴을 가면은 독일의 절반 수준인 12% 수준입니다. 이게 거의 모든 지표들이 독일은 한국의 절반이고 스웨덴은 또 독일의 절반이고 그래서 완전 평등으로 가려면 어쨌든 독일을 거쳐서 스웨덴을 거쳐갖고 완전 평등으로 가야 된다. 그럼 사회주의는 어떠냐? 중국을 보면은 이 OECD의 이 자료들이 안 나오는데 노동시장 임금 자료는 안 나오는데 가사노동 분업은 나옵니다. 보니까 한국보다 한 10% 정도 이제 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 여전히 독일 같은 나라의 2배로 이제 그 불평등한 거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중국 남성들이 원래 요리는 한국 남성보다 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사회주의라고 해도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 이행의 정치입니다.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인데 스웨덴 모델을 보면 경험적으로 그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게 경험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모델은 어쨌든 1932년에 3인당이 집권하고 나서 1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에 그걸 경험적으로 입증이 됐고 나름대로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거친 거죠. 그러니 스웨덴으로 바로 간다면 100년의 시행착오를 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경험적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EU나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해라 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단순한 이론적 가설적 모델이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남녀 고용률 격차 5%, 성별 임금 격차 7%, 남녀 부분 노동 시간 격차 12%,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제로로 하고 싶다. 고 하려면은 스웨덴을 거쳐서 스웨덴보다 더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거치지 않고 갑자기 62%의 가사 노동의 남녀 격차가 갑자기 제로가 된다거나 성별 임금 격차 31%가 갑자기 제로가 된다거나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 스웨덴 모델의 현재는 계급 역학 관계의 함수라는 거죠. 노동조합 조직률이 한때 90%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은 70%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권력도 1932년 집권한 이래 지금까지 3인당이 그 기간에 70% 정도를 집권해 있는데 그건 100% 정도 만약 집권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이제 줄어들었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어쨌든 계급 형성과 정치 세력화 이 정도가 그 현재의 그 나라의 그 현재를 보여준다. 그래서 스웨덴 모델의 현재는 계급 역학관계의 함수다. 그래서 스웨덴보다 더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려면 계급 형성도 스웨덴보다 더 세게 하고 정치 세력화에서도 스웨덴을 능가해서 스웨덴은 3인당은 1915년부터 지금까지 제1당인데 우리도 그럼 계속 100년 이상을 제1당을 하고 그리고 그 70% 기간이 아니라 100% 기간 동안 집권해 있고 그러면은 좀 더 평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10% 수준이고 민주노총은 5%고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계급 분절이 되어 있는데 대공장 노동조합은 두 계급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러니까 계급 갈등 함정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스웨덴을 넘어서 성평등이 완벽하고 완벽하게 평등한 나라를 한 방에 간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래 마지막 얘기는 스웨덴을 개량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스웨덴이 개량이면은 더 이제 평등한 나라로 간다. 그 나라로 가려고 해도 결국은 스웨덴을 경유해야 된다는 거죠. 스웨덴보다 계급 형성을 더 세게 하고 정치 세력화에도 더 성공을 하면은 스웨덴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스웨덴과 스칸디나비아 모델 국가들의 현재는 스웨덴의 현재는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노동계급 계급 형성도 더 잘 됐고 3인당의 집권 기간도 더 이제 깁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실현된 평등 공정의 최고치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의 그 한계가 있다면은 자본주의 체제의 제약 분명히 있고 계급 형성 정치 세력화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 그게 이제 원인일 텐데 그러면은 스웨덴을 넘어서려면 우리도 계급 형성도 넘어서고 정치 세력화도 넘어서야 된다는 거. 그런데 현재 한국의 진보 정당 지지율은 2%고 민주노총 비호감도가 86%다. 그런데 이걸 민주노총 비호감도를 제로로 만들고 진보정당 지지율을 뭐 50%, 70%로 만들면은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완벽한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나라는 세상에 존재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나라로 만약 가려고 한다면 그 이행 경로가 있을 텐데 그 이행 경로 상에서 보면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서 사회주의 체제로 가야 될 텐데 그 경계에 있는 체크포인트는 스웨덴일 거다. 그러니 스웨덴을 경유해서 끝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스웨덴은 평등사회의 이행 경로로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로 가려면 스웨덴 모델을 우회하는 게 아니라 경유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그 도표는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쭉 그 조동문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그 파일은 지금 그 우리 사무처에서 새로운 파일로 좀 채팅방에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먼저 배포해드렸던 파일이랑 조금 그 아까 그 스웨덴 부분이 조금 스웨덴 부분에 좀 슬라이드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그 좀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고 뭐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회찬 비전 포럼에서 이 주제를 그 잡은 목적이 오늘 뭐 이 자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의 어떤
뭐 쌈박한 무언가를 얻고자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고 그것을 같이 머리 맞대야 된다는 취지가 더 강한 것이고요. 참고로 이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혁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오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개혁을 하되 개혁을 넘어서는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갖는 개혁주의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쭉 이제 우리 조든문 교수님께서 한국 사회가 나아갈 어떤 진보의 과정에서 스웨덴 모델은 그 반드시 경유해야 될 경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먼저 간단하게 뭐 제가 그 질의응답 먼저 혹시 좀 받고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오늘 발표된 자료와 관련돼서 일단 질의응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고 그 발언 기회를 그 신청하시면 제가 발언을 드리겠고요. 오늘 오프라인에도 여러분 참석하고 계신데 그 혹시 뭐 질문 발표 자료 중에 혹시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먼저. 없으시죠? 네, 분위기 보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있으신가요 혹시? 질의응답 질문하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 예, 토론회 그러면은 뭐 질의응답은 넘어가서 혹시 이후에 또 토론 과정에서 질의응답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뭐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현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우리 현장에는 정의당의 엄정혜 부대표님과 문정원 부대표님 두 분이 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저희 그 노회찬 비전 포럼의 운영위원님들도 계시고 뭐 전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관계자분들도 여러분 참여하고 계셔서 오늘 아무래도 뭐 그런 이런 그 구체적인 또 한국 현실을 중심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발언하실 분 발언 안 하시면 지목합니다. 예, 엄정혜 정의당 부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동문 교수님이 스웨덴 사례를 우리가 이행 경로 중에 좀 거쳐야 될 경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보면은 핀란드도 있고 노르웨이도 있고 이제 스웨덴도 있는데, 제가 뭐 책을 보거나 이렇게 지식을 습득한 걸로 보면은 노르웨이 같은 게 훨씬 더 사회주의에 가까운 형모로 보이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핀란드 아니 스웨덴으로 보이는데, 꼭 스웨덴이라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중에서 스웨덴을 이렇게 이행 경로라고 하신 이유가 좀 더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제 스웨덴 모델이라고 한 거는 스칸디나비아 모델이죠. 그래서 시장경제 모델을 계속 이제 불평등 이데올로기에서도 4개의 모델을 비교를 하는데, 각 모델의 전형으로 평가되는 국가들을 하나씩 뽑아갖고 비교를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스웨덴을 찍어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나는 무슨 주의 얘기를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가고 이념 논쟁 뭐 그래서 난 대단히 비생산적으로 나간다. 그러니 구체적인 제도를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뭐 폼나는 나라면은 그런 나라로 가면은 그 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은 뭐 얼마나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어떻게 되고, 성별 임금 격차는 어떻고, 가사노동에서 성별 격차는 어떻게 되고, 이걸 구체적인 그 지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추상적으로 뭐
무슨 주의 해갖고 뭐 무슨 주의 대 무슨 주의 이건 웃기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국가들은 그 나라들의 제도들은 뭐든지 좋은 제도면은 뭐 그냥 호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시장 경제 모델을 다른 시장 경제 모델의 제도를 가져올 때는 이거는 뭐 우리가 혈액형 테스트를 하듯이 제도의 상보성 같은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굳이 이 스칸디나비아 모델 국가들 가운데 이제 스웨덴을 주로 얘기한 건 그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전형적인 국가로 이제 스웨덴을 들고 있고, 또 노르웨이 경우에는 일단 석유가 난다는 것 때문에 거기는 도피처가 있다. 그렇지만 스웨덴은, 제가 이제 스웨덴을 사례로 연구하기를 제일 좋아하는 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본이 있다는 거죠. 세계 자본가들 가운데 그렇게 뭐 7만 명 정도가 나와서 데모를 하고 하는 집회 시위를 하는 그런 나라가 없고, 그 자본 계급이 굉장히 강하면서 내부 규율도 엄청나게 세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한 자본과 강한 노동이 어쨌든 그 강한 노동이 강한 자본에 의해서 죽질 않고, 또 강한 자본도 공동결정제나 노동조합 대표이사제 같은 걸 수용을 하고 거기에 적응을 하고, 그랬으니까 가장 센 불에 달군 그 강철 아니냐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스웨덴은 어쨌든 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는 노동계급 정당이 가장 오랜 기간 집권을 했었고, 그리고 스웨덴 경제의 취약점이 있잖아요. 스웨덴은 인구가 적고 노르웨이처럼 석유가 나지 않으니까 수출을 해야 먹고 살거든요. 인구 규모는 작고, 그런데 수출 의존도가 높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상대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8년,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얘기를 하고 이코노미스트가 스웨덴을 그렇게 찍어서 얘기를 했던 거는 경제위기 타격을, 세계 금융위기 타격을 제일 세게 받은 거죠. 스웨덴이. 그거는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참조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갖다 썼는데, 예컨대 어떤 제도들이 노르웨이나 뭐 핀란드에 뭐 좋은 제도가 있고 덴마크에 좋은 제도가 있다. 그거는 그냥 갖다 쓰면은 뭐 혈액형 테스트 없이도 그냥 접목시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 온라인상에서 우리 지금 화면 켜고 참가에 참가하고 계신 선생님이 질문 겸 뭐 의견 개진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저게 저희 마지막 오늘 토론의 거의 이제 막바지의 이제 쟁점일 텐데, 각자 도생의 한국 사회에 어떻게 호소하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 포럼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 또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뭐 계급 형성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어떻게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김 선생님께서 질문을 마침 해주셨습니다. 각자 도생의 한국 사회에 어떻게 호소해야 할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 사장님 조금 이제 어차피 이게 좀 마무리에 이런 얘기가 돼야 되니까 좀 기다려주시고 미리 좀 답변을 좀 구상을 해주시고. 뭐 지금 답변해도. 예, 그럴까요? 지금 하여튼 뭐 질문 나왔을 때 예. 각자 도생 이걸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특히 청년 세대가 그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상승이동 기회 보장에 대해 갖고 한국 사회는 그 개인의 실력보다 출신 배경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이제 의견이 2009년에 비해서 23년에 더 높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런데
세대별로 보면 청년 세대가 그게 제일 강하거든요. 그거는 청년 세대가 다른 기성 세대에 비해 갖고 하강 이동 경험을 한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을 하고 했으니까 우리 산업구조 변화나 이런 걸 봐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그 산업구조, 경제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팽창을 하고 했으니까 상승이동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청년세대는 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그래서 청년세대가 더 비판적으로 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정상급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있느냐를 인정하는 데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게 또 청년세대입니다. 청년세대는 이처럼 부정적인 경험을 했고, 그래서 사회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펼쳐야지. 그러려면 예산도 늘리고 증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증세에 대해서 또 이제 가장 반대하는 의견이 강한 게 또 청년세대입니다. 그러면서 너 세금 낼 거야 하면은 안 낼 거야 라는 게 또 이제 청년세대에서 강한 거죠. 그래서 청년세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모순적인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한국인이 전반적으로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강하면서도 집합적 해결책보다는 개인적으로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그 특성이 가장 세게 나타나는 게, 강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청년인 거죠. 그 청년 세대는 그 세대의 경험이 그렇다는 거죠. 그 세대가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노동시장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우선 생존을 해야 되고, 그러려다 보니까 스펙을 쌓고 하는 경쟁 논리를 본인이 이제 받아들여 갖고 거기에 적응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본인의 이제 생존 과제인 거죠. 그래서 청년 세대하고 여성을 보면, 여성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성도 그 유럽의 여성들하고 비교하면은 예컨대 복지 지출을 예산을 늘린다 그러면 여성이 수혜자잖아요. 여성이 1차적인 수혜자가 될 텐데, 그럼 유럽에서는 스웨덴이나 독일에서는 여성이 그 지지율이 남성보다 더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한국에서는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기대 수준이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지배 세력에 대한 불신, 국가에 대한 불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개혁이라도 그 성과를 경험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작은 개혁의 성과를 혜택을 입고 경험을 하면은 보다 더 큰 개혁에 동의를 하게 되고, 이런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방에 어디가 파라다이스니까 그렇게 한 방에 하자, 이게 나는 안 먹혀 들어갈 거라는 거죠. 지금 2% 지지율이 조금 더 해서 4% 되고 5% 되고 10% 되고 이렇게 해서 커가는 거지, 한 방에 40% 50% 지지율로 되는 거, 그거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을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작은 개혁이라도 하면서 지지층을 확보를 하고, 그러면은 노동계급과 함께 평등사회를 만드는 그런 주체 세력이 형성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뭐 귀한 거를 해주신 분들, 네, 제가 말씀. 저랑 네. 전 정의정책연구소 일단 뭐 실장님 오늘 바로 조선모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언뜻 생각나는 거는, 이제 한국도 선진국에 올라선 지 좀 오래됐고, 그다음에 뭐 스웨덴이야 당연히 뭐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선진국이 된 한국이 선진국인 스웨덴 모델을 과연 이행 과정상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약간 이제 어폐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대외적인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동부아시아에서의 그런 이상들을 보면 뭐 동서남북을 이렇게 보면 좀 깝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스웨덴이 북유럽에 놓여 있는 그런 이제 뭐 관계, 지역
블록 간의 그런 관계에서 볼 때 굉장히 지금보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좀 뭐라고 할까 좀 폭이 넓어지고 반대해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놓여 있는데 근데 유럽 그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만약에 거기 어디에 위치한다면 굉장히 좀 위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그리고 양 국가 간의 스웨덴이나 한국의 그런 이 정당 정치 체제에서 오는 그런 이 큰 차이들 그러니까 스웨덴 뭐 역사를 보면 거기에 이제 전설적인 총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 유고 페른 그 누구죠? 엘란데르라는 그 총리 같은 경우에는 45년에 집권을 해서 거의 23년간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 스웨덴의 골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하고 그다음에 체제를 다 유지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실 그 이 기간을 보면 박정희 독재 기간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그게 사실 3인 독재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의 스웨덴이 있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도 한켠 듭니다. 그리고 그쪽은 좀 이념적인 그런 지향이나 이런 그 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열려져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정치 현실에서 보면 양당이 이제 돌려막기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고 당분간은 굉장히 좀 그 넘기 어려운 그런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국이 뭐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EU나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EU가 유로피언 소셜 모델, 유럽의 사회적 모델을 만들 때 어쨌든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스웨덴 같은 국가들 그걸 참조해서 만든 거고 이코노미스트가 스웨덴을 벤치마킹하라고 그런 거는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 후진국이라서 그런 제안을 한 건 아니거든요. 스웨덴은 지금 경제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경제적 효율성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회는 그렇게 보면은 미국이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은 미국은 현재 그대로 이제 좋은 건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평가를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한 거잖아요. 사회 통합에 실패를 했다.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고 지금 한국도 예컨대 선진국은 그냥 그 1인당 GDP만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분배를 하질 않았고 그 선성장 후분배로 여기까지 왔고 이윤주도 성장 전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 노동계급 계급 형성 정도가 너무 미천하고 그래서 사회 통합 정도가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 스웨덴이 뭐 옛날은 그 유럽의 다른 국가나 스웨덴이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다 국가들이 그만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장 경제 모델이 이렇게 4개로 이제 확 분화가 됐잖아요. 분화가 된 거는 서로 사회 세력들이 역학관계가 달랐고 그런 다른 역학관계 속에서 만든 법제도들이나 사회적 관계 같은 게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 서로 다른 나라로 갔고 그리고 한국도 지금 노동시장 문제나 뭐 노사관계나 경제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굳이 뭐 한국이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고 해갖고 그 제도들을 한국에는 도입을 하면 안 되고 도입하면은 뭐가 서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뭐 그럴 거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거는 노동조합 대표 이사제나 스웨덴식의 공동결정제를 한국이 더 이제 깊이 하는 거는 독일식으로 가면은 스웨덴보다는 덜 세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노동자 대표 노동이사제라는 게 독일보다도 더 약한 거잖아요. 스웨덴은 노동조합 대표 이사제거든요. 노동조합의 대표가 이사가 되는 건데 우리는 노동자 대표잖아요. 그리고 노동자 이사가 되면은 노조에서도 탈퇴하고 이거는 독일보다도 더 심한 거고 독일보다도 비중도 훨씬 약하고 거기에 비해서
스웨덴은 훨씬 센 거죠. 공동결정제도 우리처럼 우리는 독일식의 직장평의회 같은 모델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이제 노사협의회 그러다 보니 노사협의회가 유명무실하고 그런데 스웨덴은 그게 노동조합이 그 공동결정의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독일에서 그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스웨덴에 도입하면서는 스웨덴식으로 그렇게 만든 거는 노동계급이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 제도나 뭐 노사관계 제도 그리고 노사관계 그 렘마이드너 모델의 그 한 축이 세 축 가운데 한 축이 중앙 집중화된 단체 교섭 제도하고 연대임금 제도인데 연대임금 제도 우리 못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이게 계급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으면은 비정규직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내고 하는 거 이런 게 만들어진 이유는 노동시장이 그렇게 극심하게 이제 분절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극복하려면은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좀 더 확산될 필요는 있지만 서울대 병원 노조나 뭐 그 공공운수의 일부 노조들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확산될 필요는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이 어쨌든 법제도 전국적인 법제도하고 생산 현장의 산업 업종 수준에서의 단체 협약과 노동조합의 역할이 했듯이 우리도 두 개를 다 같이 해야 되는데 현재 노동조합의 역량이 너무 취약하고 산별 교섭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 협약 적용률도 이제 노조 조직률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돼버리는 이런 한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대륙이 다르더라도 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거의 시간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5분 내로 마칠 텐데 한 분 정도 더 질의를 네, 조동문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정의당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원래 제안하려고 했던 이제 지금도 제안 일종의 이제 국가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떠한 실천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2013년도 당시에 이제 진보 정의당 시절에 이제 2012년도를 이제 경과를 하면서 통합진보당 사태도 있었고 또 이제 민주당도 이제 왼쪽으로 오고 이러면서 막연한 진보라는 것으로 이제 되지 않고 한국형 삼인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확실한 대안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당론도 바꾸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당시에는 그런 이제 실천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그게 당시에 진보 정의당에서는 성공하지는 못했죠. 당명도 이제 정의당이라는 애매모호한 형태로 그치고 니네가 지향하는 모델이 뭐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보다 선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그런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면서 특히 뭐 내가 지향하는 바는 뭐 자민통이나 이런 거 하려고 삼인주의 하려고 이제 내가 운동하지 않았어라고 하던 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국가 모델 혹은 진보적인 정당으로서 어떻게 이제 하나의 모델을 좀 제시하면서 국민적인 확실한 이제 민주당과는 다른 세력으로서 이제 인정받고 실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상황이라는 그 실천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24년에 이제 어쨌든 진보당과 정의당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 지지율이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지금 또 국가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무슨 모델이요? 국가 모델. 국가 모델. 네. 2008년 이후에는 어찌됐든 그 세계 금융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자유주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한계에 봉착했고 새로운 뭐 이렇게 모델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뭐 남경필 같은 사람도 독일식 모델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마무리.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 반윤석열, 뭐 이재명, 대안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좀 실천적인 좀 의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을 좀 더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켜 이게 정말 지금 현재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다가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실천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무엇인가? 네. 그 얘기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 시점에서. 하여튼 무슨 질문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제가 스웨덴 모델을 얘기를 하고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건 시장경제 모델을 일단 비교를 한 거잖아요. 어느 모델이 더 나은가, 그리고 우리 더 나은 걸 지향해서 가자는 거고. 그런데 그걸 그 스웨덴을 구성하고 있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법제도와 단체협약 내용을 한 방에 도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제도들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면서 작은 제도 도입해 갖고 지지가 형성이 되면은 조금 더 센 개혁으로 나아가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방에 다 하자는 건 아니고, 저는 우선 지금 이제 실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보수 정당들의 보수 본색이라는 건 감세 정치에서 나타나잖아요. 지금 뭐 감세 동맹이 거의 이제 형성이 돼 있고, 그런데 감세를 하고 부자 감세를 하면은 불평등을 이제 심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감세를 하고 증세를 안 할 경우에는 결국 예산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는 거거든요. 결국 기재부 페이스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거쳤던 그냥 기재부의 정권이지 우리가 뽑은 무슨 촛불의 정부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물론 그래서 우선 부자 감세를 막아야 되고 증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증세된 걸 갖고 현물급여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의 탈상품화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제가 그림으로 짧게 보여준 게 그 내용들인데, 그렇게 해서 사회 서비스를 탈상품화한다는 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정의당이 그동안에 뭐 계속 주장해 왔던 무상의료, 무상돌봄, 뭐 무상교육 이런 게 결국 그거거든요. 같은 거죠. 사회 서비스의 탈상품화를 한 건데 그런 걸 하자는 거고, 그걸 당에서도 뭐라고 이제 그 패키지로 만들어서 주장을 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 사회는 그걸 요구하는 사회 세력들이 있고 그걸 위해서 투쟁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보건의료노조나 공공운수노조가 그런 투쟁을 하고 있고, 그럼 연대를 해서 같이 이제 거기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목소리를 크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변화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변화가 성과를 내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지가 좀 더 이제 커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회 변화를 그 사회 진보를 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그래서 한 방에 다 스웨덴을 그냥 이식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제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텐데, 제가 사회자로서 짧게 우리 투자님이 아니고 우리 청중 중에서 우리 정의당의
정치를 대표하고 있는 문정은 부대표가 계셔서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이 발표문에 보면은 우리 청년 세대의 경우에 이제 어떤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보다는 출신 배경이 더 이제 작동한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답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조동문 교수님께서도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것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서도 이제 청년 세대들이 이제 모순적이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어떤 것이지만, 이 출신 배경의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결국은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어떤 그 평등이나 공정의 과정에선 이제 더 방해가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청년이시고 또 청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러면 청년 세대들이 이런 사회 구조 개혁의 어떤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관심은 어느 정도 현재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그 얘기 좀 잠깐 듣고 마무리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이제 조금 전망이 낙관적이진 않은데, 일단 저를 포함해서 이제 진보 정치 안에서도 청년에 대한 세대별 정치 전략을 잘못 사용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청년 정치라는 담론이나 이제 세대별 전략을 뭐 정의당으로 대표되는 진보 정치가 선도적으로 제시한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 세대별 문제로 이렇게 환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우리가 좀 협소하게 계속 다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동이나 청년 여성의 어떤 주체로서의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분절적으로 계속 다뤘던 것도 저는 굉장히 한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진보 정의당의 노선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슈들을 좀 PC주의적으로 다뤄왔던 측면들이 있고, 이거를 사회경제적인 이슈로 같이 복합적으로 다뤄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구조개혁의 어떤 주체로 나서기 어려운 그런 칸막이들을 좀 만들지 않았나? 그런 좀 성찰적인 돌아봄을 좀 저를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이나 뭐 의견들이 좀 혼재되었는데, 정의당이 산인주의적 정당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도 이제 선배 세대들이나 우리들은 너무나 익숙하고 또는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뭐 더 이상 그런 이행으로 가는 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한계를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필요하다, 그 복지국가로서의 확대나 이런 게. 왜냐면 박근혜가 대통령 나왔을 때 경제민주화 정책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뭐랄까 표피적인 방식으로 그 정책들을 수용했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쨌든 민주당이 굉장히 이념적으로는 정의당 포지션으로 많이 내려왔다는 분석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빈틈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지치거나 뭐 조직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많이 이제 열악해진 상황에서 다시 어떻게 그걸 좀 너르게 구현할 건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제 청년 세대들한테 느끼는 일감이 뭐냐면은, 완전히 이제 사회적 약자화 되어 있거든요. 근데 97년 IMF를 저는 좀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이제 어떤 계급으로서의 인식이나 그 변화의 주체로서 나서기에는 많은 것들에서 이제 다 봉쇄되어 있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변화에 대한 욕구보다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커지니까 지금처럼 이제 전혀 사회의 주체적으로 형성되는 흐름들을 이렇게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럴 때 이제 세대 연대 전략이라기보다는 그걸 세대로 호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정의당이 고민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그래서 청년 정치를 계속 청년 정치로 호명하지 않는 좀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포럼을 좀 마무리를 했는데, 혹시 교수님 뭐 마무리 발언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낙관론자고, 그래서 지금
그 저보고 어디 베팅을 하라 그러면은 가장 돈을 잘 벌고 승률이 높은 거는 앞으로 잘 안 될 거다 베팅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는 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자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청년이나 여성 노동을 제가 이제 하도록 끄집어내고 이행 주체의 중심으로 세우는 거고, 그리고 청년 세대는 저는 잠재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보석인데,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을 좀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약 담론으로 써먹은 거. 그래서 청년이나 여성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한 지배 세력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은 정부를 원하고 하는 게 강하지만, 그렇지만 청년 세대들이 관심이 선택적인 관심이 있잖아요. 보육이나 주거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보정당이 나는 여성 정치인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단순히 무슨 정서에 어필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그 여성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그걸 사회 변화를 위한 여성의 세력화로 만들어내고 하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 그런 걸 했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지점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행사를 주최한 그 주최자로서 한 말씀 쫙 드리면, 이 오늘의 포럼의 주제를 정하게 된 어떤 배경이랄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부턴가 진보 정치 세력조차도 사회 개혁이나 진보를 말할 때 어떤 자본주의 이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어떤 불가항력적이고 불가피하고 우리가 그냥 순순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어떤 큰 제약으로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이제 이런 어떤 개혁이나 이런 논의들을 아젠다 세팅도 그렇고 논의의 어떤 그 지향성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어떤 의제를 제기하고 실천해 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 불평등에 대항한다고 하는 경제민주화 논의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엇인가 이제 근본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이제 제기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 또 차별화가 안 되는 이런 점들도 좀 있었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장의 어떤 정치적 성과를 내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향해서 지금 이런 실천들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좀 방향을 잘 정하면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그러면서도 어떤 근본적이고 단절적인 어떤 혁명이나 변화를 꾀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향과 실천의 과제를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의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를 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기획을 했던 것이고요. 또 그것에 아까 발표자께서도 한 방에 뭘 하기보다는 어떤 단계적이고 점진적이지만 무언가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고 그것의 성과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어떤 진보 담론이나 어떤 지지의 확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던 것도 그런 맥락에 오늘 포럼의 어떤 기획 취지에 맞는 어떤 맥락의 말씀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올해 저희 노회찬 재단 노회찬 비전 포럼이 주최한 8번의 함께 만든 빛 포럼을 모두 마치면서 결국 남는 거는 내년에도 이런 공론의 자리를 통해서 이런 논의들을 좀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년에 이것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연말 연초를 거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금 더 이제 진일보된 함께 만든 빛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의견 나누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해드리고 특히 오늘 이렇게 그 진지한 토론을 이끌어주신 조동문 교수님 전 우리 노회천재단 이사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 함께 큰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